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목사님께 욕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고 또 여러분들의 기쁨을 줬던,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트 소속, 그리고 또 롯데자이언츠에서 감독도 했고,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SK 와이번스를 거쳐서 지금은 KBO 경기감독관으로 있는 김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그리고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지혜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등산, 대체로 등산은 좋아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올라가는 산에 제일 안전하고 빠르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올라갔던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경험도 있고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언이라든지 메시지를 드리기에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은 프로야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 서 있는 순간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이원영 집사의 부름을, 네, 그렇죠, 부름이죠. 이원영 집사님의 그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이원영 집사도 잘 모르시는데, 저하고는 아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우리 물론 고등학교 동기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제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원용입니다.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동에서 동강동 올라가는 길에 옛날에 계단이 두 갈래로 나눠진 길이 있었어요. 국제극장 옆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가운데에 보면은, 그 계단이 지금은 소라계단인데, 그 계단의 가운데에 보면 지금은 40계단 문화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고요.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가보니까 뼈대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구조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왜 원용이라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금은 일남오녀 외동입니다. 외동인데 원래는 삼남육녀 구남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누님은 낳자마자 일찍 돌아가시고, 큰형님은 옛날에 부산의 큰 화재, 영주동에서 불이 나가지고 초량하고 동강동을 다 태웠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형님 한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40계단 문화관을 지으면서 그때 또 형님이 또 사고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남은 아들이 되면서, 제가 호적에는 김용이로 불려지지만 이름은 집에서 불려질 때는 김원용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원용아 이래 부르죠. 그런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처음에 운동을 접하게 된 것은 동강초등학교, 동강국민학교죠. 거기서 제가 5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동기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비의 대표적인 투수가 누구죠? 예, 박철순. 박철순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저하고 동아국민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박철순은 투수를 했고, 저는 4번 타자를 쳤고, 어떻게 보면 투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그걸 했죠. 그리고 우리 1년 후배가 차동열 선수, 기억하시죠? 포수. 그렇게 야구부 재창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재창단되기 3, 4년 전까지는 야구부가 있다가 또 없어졌는데, 그래서 재창단이 되고, 처음에 우리가 경기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옛날에 그 중앙초등학교에 있었어요. 초량이 중앙국민학교. 원래 그 경기가 7회전 경기였는데, 연습 경기를 하는데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회전을 하니까, 한 3회 정도 되니까 점수를, 박철순 투수가 그 유명한 투수가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한 20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점도 못 나고. 그래서 저희 감독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손드는 거죠. 타임. 그리고 올라와서 수건 던지고 죄송합니다. 이라고 시합을 끝냈어요. 7회전 경기에서 3회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석 달 뒤에 정식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경기를 딱 치렀는데 7대 0으로 졌어요. 그 당시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아니 3회까지 싸우는데도 20점 넘게 줬는데 정식 게임을 하면서 7점밖에 안 줬다. 지긴 졌는데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아국민학교 앞에 보영반점이라는 유명한 반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경남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사실은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시험으로도 합격을 하고 야구로도 같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야구를 그만뒀어요. 입학을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한 석 달 정도를 지나니까 감독님께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아버님을 설득을 하셨어요. 자, 지금 야구부에 선수가 없으니 용의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잡혀온 게 지금 이 순간까지 야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박철순 선수와 저는 그래서 중학교를 같이 입학을 하고, 저는 국민학교 때는 사실 좀 키가 좀 큰 편이었는데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거의 철순이하고 저하고는 키가 제자리에 수톱이었죠. 2학년 되니까 저는 조금 컸고 철순이는 오히려 더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철순 선수는 중학교 졸업할 때 1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1년 후배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말을 놓고 잘 지내죠. 얼마 전에 거제도에 재능 기부하러 리틀 야구들 리틀 야구 시합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박철준 선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 키가 얼마인가 아시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90요.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예, 제가 제일 컸을 때가 190.4였고 지금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나이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89.8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렇게 보면은 야구를 별로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야구가 좋아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 당시 집에 텔레비를 보면 일본 프로야구가 나왔어요. 갑자원 대회라든지, 그러니까 고층대회죠. 그걸 보면서 그냥 정말 좋은 야구장에서 시합을 하는구나, 저렇게 멋진 프로 선수들이 있구나 하는 그 정도로만 그랬지, 정말 어떤 꿈을 가지고 야구를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저는 타격은 좀 하는 선수였지만 수비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하 정도. 남들이 생각하는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볼 때는 정말 수비가 안 되는 선수다, 이렇게 그걸 하죠. 치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경남고등학교. 별로 좋지 못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키가 164였습니다. 164. 그리고 겨울에 경남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한 석 달 동안 매일 가서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근데 입학을 하면서 키를 재어 보니까 세상에나 키가 10cm나 컸더라고요. 174로.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 바지단이 그냥 조금씩 짧아지는 거 느끼는 정도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지금 내가 키가 크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해가지고 174, 2학년 때 182, 3학년 때 189, 대학교 들어가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보면은 연습을 마치고 동강동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송도까지 뛰어갑니다. 그래서 송도 백사장에서 개인 연습도 하고, 그 개인 연습 해봤자 그냥 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주위에 그 남부민 국민학교에 야구 선수들이 또 경남중학을 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뛰는 거 연습하고, 뭐, 뛰는 거 반, 또 노는 거 반, 이래가지고 그 시간 지내다가 이제 집에 오고 매일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내가 정말 야구에 매진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정말 김용기란 이름을 한번 그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각성을 하게 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지금 그 40계단 문화관 저희 집 옥상에서 매일같이 제가 공치기를 했어요. 거리는 뭐 한 요 정도? 요거보다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공치기를 그냥 던져가지고 잡고 던져가지고 잡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이 딱 저기 벽에 맞고 되돌아오는데 그 바운스를 딱 잡는 거.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 아니면 저기 앞에서 잡으면 되겠다.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당구를 처음 치게 되면은 당구의 재미를 들으면 잘 때도 이래 천장에 그 당구대가 보이면서 당구공이 막 굴러가는 거 보이듯이 그날 저녁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연습을 하고 싶어. 평소에는 치는 연습은 자꾸 하고 싶은데 수비 연습만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빠져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죽겠어요. 빨리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1학년이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공이 너무 쉬워. 평소에는 타자가 친 공이 아니면 감독님께서 연습을 시킨다고 쳐주는 볼이 제대로 바운드가 되면 제대로 오면 제가 잡는 거고 제대로 조금만 이상하게 오면 제가 잘 잡지를 못해요. 어쩌다가 잡고 그랬었는데 그날 딱 연습을 하는데 전부 다 보여. 세상에 이건 한 발 들어가서 잡으면 되겠다. 아니면 기다려서 잡으면 되겠다. 아니면 뒤로 가서 잡으면 되겠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저는 지금도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라든지 남들하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철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동도 이 시근이 드는 거. 시근 철든다. 그날 그 순간이 제게는 아주 운동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3학년하고 같이 이래 수비 연습을 하면은 별로 뭐 우습게 생각하던 선배님께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명희도 좀 치는 데다가 수비까지 저렇게 하니까 조금 뭐 어떨 때는 뭐 싫어하는 눈치도 뭐 이래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은 뭐 전혀 그렇게 매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맞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아무런 그거 없이 맞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수비도 자신이 있고 그때부터는 타격보다는 수비에 더 자신이 있고 수비 연습을 더 즐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야구에 매진을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돼서 뭐 너무 클지 모르지만 국위선양을 하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야구가 좋아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 야구 인생에 처음으로 큰 시합이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1973년도 청룡기 우승입니다. 지금 뭐 이원영 집사께서는 잘 아실 건데 저희가 25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사반세기 만에 우승을 했는데 서울의 중앙고등학교 야구 명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토너먼트 시합에서 이게 패자부활전이 있었습니다. 토너먼트 시합에서 쭉 이기 올라가다가 중앙고등학교하고 성자 결승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지고 패자부활전으로 떨어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결승에서 중앙고등학교가 또 붙게 됐어요.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이기고 한번 이겼기 때문에 또다시 마지막 최종 결정전에서 또 이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의 기억 그리고 그 추억은 정말 돌이켜보면은 제 야구 인생에서 가장 크게 좌우를 했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고마웠던 것은 역시 어떤 꿈과 노력을 하면 된다.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꿈 플러스 땀 그러면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목표고 땀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우승이란 그 목표를 우리가 얻었을 때 물론 저 개인적으로 뭐 상도 몇 개 받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기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동료들과 함께 그걸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고 단체 스포츠예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투수의 김영춘, 천창호, 그리고 차동열, 소유남, 2루의 정기조, 3루에 지금 세상을 일찍 떠난 박학성 선수가 있었고 또 제가 쇼스탑을 받고 김동규 그리고 2학년의 이충원, 홍종진 이런 선수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어느 팀과 시합을 해도 아닌 말로 대학교 팀하고 시합을 해도 이길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저희는 그 당시 전력은 동아대학교하고 시합을 해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선배님들께서는 항상 그러죠. 고학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1, 2학년 선배님들은 야, 너희 때문에 우리 죽겠다. 6게임 하지 말자. 6게임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전력이 좋았고 그런 좋은 그 시절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한 가지의 좋은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일고교 야구 대항전 에가와가 왔었고 사실 그 당시 우리 그 전국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을 다 모아놨다 그래도 에가와의 명성이라든지 그 실력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기자단이 왔는데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한 60명 정도 왔어요. 요즘 만약에 한일고교 시합을 한다 그래도 한 5명 정도가 5명에서 한 10명 정도만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에가와라는 투수가 워낙 뛰어난 거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그 기자단이 왔었거든요. 시합을 하면은 한국 기자분들은 오히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부 일본 분들, 일본 기자들. 그런데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선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에가와 볼을 치고 에가와한테 이겼냐. 더군다나 에가와 볼을 홈런을 쳤느냐. 홈런을 친 선수는 중앙고등학교 출신의 유대성 선수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일본에서도 좀 대스특별히 되고 했던 그런 건데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워낙 발달이 됐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하면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문이라든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구 결승전을 하면은 텔레비 중계라든지 라디오 중계 이 정도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팬들에게 야구 팬들에게 다 각인이 될 만큼
우리 고교 선발들이 정말 좋은 시합을 했죠. 그때 멤버로 보면은 저 투수의 이광은, 박일용, 그리고 포수의 뭐 신원호라든지 김일권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저는 뭐 졸업을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생각을 했던 걸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국 그건 뭐냐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는 설정을 했는데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겠다. 노력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학을 들어가서 고려대학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정말 빨리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어요. 뭐 75년도에는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우리 좀 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강의도 못 들을 때고 그럴 때였고 물론 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죠. 단 4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정기전. 저는 뭐 고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연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큰 시합을 하는데도 상당히 큰 그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또 경험이 됐었고, 예.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 77년도죠. 그때 죄송합니다. 포항제철이 창단이 되면서 포항제철에 입사를 해가지고 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그럴 때 제가 드디어 태극마크를 달게 됩니다. 대학교 때도 대학 선발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또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작 대표 선수가 될 때는 포항제철에 입사를 해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국가대표가 되면서 기억에 남는 1980년도에 동경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하게 쿠바 팀들이 동경까지 왔었거든요. 동경까지 와서 시합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선수라 그러면은 엔트리에 있는 선수가 23명 내지 25명인데 뻔해요. 보면은 누가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쿠바 팀은 항상 모여가지고 출석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김종희 나왔냐, 이원영 나왔냐, 소윤남 나왔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역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쿠바 선수들 중에 조금 이탈했던 선수가 있다가 뭐 금방 또 복귀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쿠바 선수들의 기량이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하고 시합할 때도 그 좋은 멤버, 그 당시 국가대표 선수 좋은 투수들이 나가서 하는데도 딱 우리가 리드한 순간은 1회 초에 한 점이 났어요. 이해창 선수가 포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한 점이 났어요. 그런데 1시간 딱 리드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11점을 줬습니다. 3회까지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수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즘 한 대학생들하고 지금 프로 선수들하고 할 정도로 마음 놓고 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선수들은 뭘 먹고 또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해서 저 정도 하느냐. 물론 쿠바라는 나라가 스포츠 중에서 제일 어뜸으로 치는 스포츠가 바로 야구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가가지고 프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야구이기 때문에 쿠바라는 나라에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다 야구장, 그것도 공 찢어진 공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시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에 한 번에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마 쿠바 국민들의 약 한 80%는 야구를 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선수 생활을.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 야구 잘해요. 그런 가면서 저희가 동경대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동경대 준우승을 하고, 근데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운동을 한번 그만뒀던 거 하고, 1981년도에 또다시 제가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합 중에 크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허리가 거의 부러지다시피 했어요. 시합 중에.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고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감독님께서 오셨죠.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용희야, 이제는 그 몸 가지고는 운동이 안 되니 이제 사무를 보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누워서 손만 이래도 아플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누워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병문이 문이 확 열려요. 문이 확 열려서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 임마 용이 맞네 이라고 두 말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나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나는 곧 내려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링크를 다 꽂고 이렇게 있는데,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의사 몇 분이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얘 야구선수라고, 야구선수인데, 국가대표 야구선수인데 얘 수술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난 누워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그러면서 내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용이야 너 수술하면 안 돼. 그 원장님 있는데, 수술 집도하실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려가고, 난 뒤에 수술을 하질 않고 물리치료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나중에 그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반인들 같으면 수술을 시켰다. 그런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니는 운동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뭐 허리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의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걸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운동을 못 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선배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선배님은 또 세상을 일찍 또 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마움은 항상 가지면서 그렇게 있죠. 그런데 그 불안한 몸을 가지고 프로야구에 제가 프로야구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6개 구단이 창단이 되면서 롯데자이언츠, 제가 창단 멤버로 입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인생에 남는 시합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984년 한국 시리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안타를 치고 나간 거 맞고, 김용철이 안타를 쳤고, 그 다음 유두열이 홈런 쳤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저주기 게임이라고 그런 사회적인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팬들에게. 맞아요. 그 당시 우리는 전력으로 보면은 삼성에게 분명히 뒤지는 전력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었지만, 딱 하나 기댈 수 있는 것은 뭐냐? 참 가슴이 아프지만 최동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최동원 선수가 7차전까지 가는 승부 중에 4번을 이겨야 그 시리즈가 끝이 나는데, 최동원 선수 혼자서 4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야구에 한 번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동원 선수만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나오라는 그 대투수가 니시테스 라이온즈에 있을 때 4승을 했고, 최동원 선수가 4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시합을 했느냐 하면은, 시합 중에 던지다가 힘든 게 보여요. 올라갑니다. 마운드로 걸어올라 괜찮나 물어보면,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합니다. 걔가 그래요. 정말 겉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그 선수를
그 얘기할 선수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동원 선수, 또 그리고 유두열 선수, 그리고 장효조 선수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면은 별로 꾸밈이 없어요. 보면은 최동원 선수도 그렇고 장효조 선수도 그렇고 독불장군 그렇고 고집 세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독불장군 무조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효조는요, 여러분들이 건방지고 저거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격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감독을 할 때 코치로 데리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타격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타격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는 장효조라고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고 투수는 최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효조가 다른 코치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는 과정을 이래 보면은 수긍할 건 수긍하고 아닌 거는 자기가 또 반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이 딱 나면은 두 말도 안 해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 굉장히 그려하고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독불장군, 고집쟁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한 선수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뭔가 좀 강하게 보이려고 막 배도 내밀고 심판하고 싸우고 선수들에게도 막 그렇게 하죠. 실제로 보면 그렇게 여린 선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원정을 가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선수들, 뭐 그런 선수들은 1인 1실로 서게 되고 코치들은 1인 1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좀 뭐 복도 불이 좀 어둡다든지 이러면 혼자 못 잡니다. 장효조는요. 혼자 못 자요. 꼭 불러요. 그런데 코치들은 그걸 아니까 코치들이 대체로 그 당시에 그 효조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한 얘기가 형님 못 잡니다 이러고 같은 방에 안 자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그 보조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배팅볼 투수라든지 허드레일 공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잡니다.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야구장만 나가면 다 이렇게 어깨 펴고 나는 프로다. 그런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자리에 가서도 장효조 선수의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확하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다. 진정한 프로다.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는 자기를 나타내고 또 성적만큼 확실하게 그 가치 평가를 받는 게 어디 있느냐. 3할을 친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걸 몇 년 동안 치고 있느냐. 그리고 노력을 안 하느냐. 천만에 웃긴 소리 하지 마. 포항제철 있을 때부터 하루도 연습을 거르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연습을 못한다 그러면은 어느 구석에 가서도 연습을 하고 옵니다. 어느 구석에 가서도. 정말 그 방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선배들 다 있는 그 방에 가가지고 나중에 욕을 듣더라도 문 걸어 잠궈놓고 연습을 하고 혼자 나오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이 있는 선수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동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동원이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용이야, 저 동원이 저거 맨날 그래도 명색이 프로인데 추리닝 입고 다니는데 저 옷 좀 사주라고. 제가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옷을 사주면은 예 고맙습니다 이라 옷을 입고 가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추리닝 입고 와. 그런 적이 3번 있었어요. 제가 옷을 3번을 사줬는데 3번 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좀 싫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남들한테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저렇게 다니는 것을 보기가 싫어서 해줬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야 동원아 너 내 그때 그 옷 사주고 좀 그랬을 때 사실은 아버지가 이랬던 것도 있고 내가 이런 마음에서 한 것도 있다. 그때 선배로서 상당히 섭섭했다. 걔가 저보다 3년 후배가 되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깜짝 놀랄 말을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형님,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저 그 옷 반듯하게 입고 나가면은 혹시 딴 데 눈 돌릴까 싶어 그럽니다. 저 운동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그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맨날 추리닝 까만 거에다가 그냥 잠바 걸치고 다니고 운전이나 합니까? 운전 안 해요. 아버지가 옆에 딱 태워가지고 다닙니다. 광주에 원정을 간다.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 버스 타고 다니죠. 동훈이는 아버지가 태워서 다녀요. 그것도 선수들한테 말이 나고 그랬지만 철저하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훈이 자신도 보면은 다른 데 혹시 눈이 갈까 싶었어요. 그게 무서워서 자기는 추리닝 입고 다녀요. 얼마나 선배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것까지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 아닙니다 형님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가 어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가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단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련이라는 말이 쉬워서 단련이에요. 단련의 정확한 의미는 단이라는 것은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 일을 천일을 해야 그걸 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련은 만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월을 따져보십시오. 천일이라는 것은 약 3년입니다. 그 련은 만일을 하려고 그런다면 3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뭐 단련해라, 뭐 체력 단련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프로 선수들 보십시오. 지금 뭐 고연봉을 받는 선수들 있고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거죠. 우리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많아야 진짜 상위 한 5% 정도. 그에게 뭐 50억, 100억, 뭐 150억 이래 받는 선수들은 진짜 극소수죠. 그런데 지금 미군이라든지 프로야구의 아래 선수들 최저 연봉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에서 자기 꿈을 이루고 1군에 가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6천만 원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수를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겠는데 그 과정에 땀을 흘리는 과정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좀 처절할 정도예요. 우리 때는 이군도 없었어요. 처음에 프로야구 생길 때는 버스 한 대로 다녔어요. 감독님, 코치분들 그리고 선수 전부 다 타가지고 아닌 말로 요즘이야 뭐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옛날에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웠다니까요. 그 버스 한 버스에 타고 다니면서 감독님부터 고참 선수들은 뒤에 앉았어. 그리고 야구장에 가면은 정말 비가 조금만 왔다가 비가 왔다 그러면은 야구장에 개구리가 있어요. 진짜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시합하는데 개구리가 뛰어다녀. 이 인프라가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지금 선수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2군이 없었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합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팀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군과 2군. 그리고 1군의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1군의 존재의 목적은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선수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전체가 합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이 팀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군은 무엇이냐? 2군은 그 1군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흘리는 땀, 거기에다 열정을 보태야죠.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은 물론 열심히 한다는 것 있죠. 이거는 보편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프로는요, 열심히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한다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물론 그 돈으로 연관되면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프로는, 진정한 프로는 뭐냐 하면은 남이 할 수 없는 거,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프로예요. 남들 중에서 잘한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 하는 것 중에서 잘한다가 아니라 남들 못하는 거 하는 거.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우리 시합할 때 번트를 댄다. 그러면은 남들도 다 되죠. 번트를 대가지고 주자를 한 베이스 보낸다든지 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거. 나는 나가면 100% 할 수 있다. 남들보다 특출한 거예요. 그런 걸 해야 프로예요. 될 수는 있지만 나는 성공률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 특화시키고 자기 개발해서 그걸 특화시키고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게 프로고, 지금 선수들이 흘리는 그 땀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고 느끼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절할 정도예요. 보통 선수들 스케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뭐 산보를 하는 선수들 있고, 예를 들어 숙소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야구장 인프라를 갖춘 게 이군숙을 갖춘 게 롯데자이언츠도 있고 또 뭐 두산이라든지, 두산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두산이 강한 이유가 옛날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선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꼭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SK에 있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샤워하고 밥 먹고 오전 연습하면은 연습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식사하고, 식사는 점심 대체로 좀 간단하게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면서 연결을 시켜야 오후 연습 마치고 난 뒤에 저녁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면은 들어가지 않는 선수들이 있어요.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라서 기분이 좋아. 이놈들 열심히 하는구나. 좋아.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하면은 나중에 병날까 겁이 나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움직여 또 아침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 괜찮냐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저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있고 정말 의식이 바뀌어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그 차이예요. 좋은 선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목표를 가지고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꿈과 땀으로서 결과를 이뤄낸다고 했는데 하나 더 붙이자면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욕심하고 용기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가 이군 선수들 이래 보면서 느끼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선수들도 보면은 선수 인적 자원도 작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프로야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대학교 30개 팀, 고등학교 한 60개 팀, 거기서 선발되는 건 100명입니다. 단 100명.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도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5년 내지 6년 정도는 막 좀 기술이 좀 모자라고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지명을 받은 선수들도 퇴출을 당해요. 실제로 올해 모팀에서는 1차 1지명 받은 선수들도 자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선수들의 그 땀, 그리고 그 선수들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금방금방 그걸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프로야구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겁니다. 지금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이 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맞습니다. 지금 1년에 뭐 각 구단들 보면은 약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프로야구를 야구단을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선수들 연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뭐 야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A에 대해서 계약이 좀 지지부진하게 나온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경비를 줄이면서 2군에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걸 키워서 이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빅마켓에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지나갔다 봐야 되고, 정말 선수들이 흘리는 진정한 땀에서 나와가지고 크는 그런 선수들이 이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할 때 이 프로야구는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1993년도에 92년도까지는 제가 롯데자이언츠의 코치로 있다가 타격 코치로 있다가 92년도에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제가 미국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에 1년 동안 제가 코치 연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가보니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프로야구가 있는지, 거기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93년도 말인가 그때 박찬호 선수가 처음으로 미국을 진출한다고 계약을 할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가지고 뭐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뭐 스페니시 중남미 애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면은 아니 이 동양인이 와가지고 이 코치를 한답시고 이래 있으니까 좀 우습게 보는 거죠. 뭐 작은 키는 아닌데 쉽게 뭐 덤비지는 못할 거고. 그런 연습을 하는데 아예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제가 뭘 하겠노 이렇게 해요. 그래 하다가 캐치볼을 딱 하는데 뭐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는데 3명이서 이렇게 하기에 내가 가서 같이 했어요. 하니까 공 한 2개 던지니까 딱 쳐다보는 눈초리가 공도 던질 줄 아네? 받을 줄도 아네?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 이러고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캐치볼 하고, 그 다음에 뭐 애들 수비 연습하면 펑고도 치주고, 노크라 그랬죠. 옛날에는 노크라 그랬고 지금 펑고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감독 코치들한테 배우고 이러는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 하면은 한 번은 타격 연습을 하는데 타격 연습에 주루 연습을 하는데 선수들은 전부 주루를 하고 코치들이 타격을 하는 거예요. 코치들이 탁 하면 타구의 결과에 따라서 주자들이 이제 막 뛰고 이러는데, 아니 코치들이 너무 못 쳐. 뭐 세상에 막 허스윙을 하질 않나, 뭐 맨날 파울을 치질 않나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죠. 내가 하겠다고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훨씬 잘 쳤죠 그때. 오케이 저쪽으로 타, 이쪽으로 타, 그럼 멀리 타, 던지는 거 그래 쳤어요. 그러니까 전부 놀래. 아니 미스터 김 진짜로 야구했나 그래. 야 이놈아, 야구했지. 야구 안 했으면 이를 어떻게 치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진짜 야구했구나. 그러면서 감독 코치도 뭐 미심쩍어 하면서도 그래 봤는데, 그때부터 인정을 탁 하면서 저거 식구로 받아들이기. 그때까지 한 석 달, 2달, 석 달 정도 걸렸어요. 그때부터는 나중에는 시합하는데 심판 없다고 나와서 심판도 봐달라 그러던데. 하여튼 그 당시 1년 동안 그거 했어요. 1년 동안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코치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코치를 롯데자이언츠에서 3년을 했죠. 3년을 하고 1년을 제가 갔다 오고 바로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됐습니다. 94년도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린 나이였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39살이었으니까요. 지금 39살이면은 지금 선수로도 뛰고 있을 나이인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으니 참
그래서 그 94년도에 감독을 했었고 95년도에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와서 제가 그 두산하고 김희식 감독이 있는 두산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7차전까지 가면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우승이 거쳤고 그래서 저는 그래를 얘기할 때 항상 선수 때 우승 84년도 92년도 코치로서 우승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서 우승을 꼭 하고 싶다고 이랬는데 준우승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아쉽기도 하죠. 늘 아쉽고 그래서 보면은 코치란 게 무엇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지금 프로야구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코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티칭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거든요. 무조건 가르치는 거. 안 되면 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티칭에 가까웠는데 코칭의 정확한 뜻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티칭은 주는 거라 그러면은 코칭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선수의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저 기술을 저 선수가 가진 기술이 90이라 그러면은 90을 끄집어내는 건 당연하고 나머지 10%까지도 끄집어내는 게 그게 코치예요. 과거처럼 안 되면은 그냥 매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 그 프로야구 초장기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지금 그런 부분들로서 선수들 많이 그걸 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렇다면은 감독은 또 무엇인가? 감독이라기보다 리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느냐 그것을 리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한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인기에 도취되어서 주저앉는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질 않는다는 거죠. 리더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더는 얼굴을 보이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등을 보이는 것이 리더다. 항상 앞서가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 얼굴 볼 틈이 없어요. 등을 보이면서 가는 게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라든지 지혜로서 당연히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좋고 너무 이 자리에서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한 모습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힐끔힐끔 보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경험과 지혜와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함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 건강함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하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뭐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없으신가요? 우리 흔히 TV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거, 예. 사실 보너스가 제일 세던 데가 삼성입니다. 삼성은 예를 들어서, 연봉에서 월급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시합수당, 승리수당, 안타, 볼넷, 이래가 받는 게 한 7, 800 됩니다. 그 선수들 그렇게 받았어요. 삼성은 그만큼 이렇게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다른 팀들도 그런 걸, 메리트 시스템으로 주기도 했고, 그런데, 우승하고 받았던 그 보너스가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정말 그 당시 우승하면서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예. 아, 교조는 자식이 아들 하나입니다. 이름은 어자 태자를 쓰고, 예.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저 목회기를 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는, 그거는 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태가 어릴 때 보면은 뭐 운동도 좀 하고 했거든요. 수영도 하고 또 골프 한다고 골프도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고집쟁이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전부 다 보면은 효조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효조만 없으면 제가 아버지 닮아가 그렇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애가 크면서 이래 보니까 너무 어젓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몸은 저보다는 키는 좀 작지만 아주 기억으로 장대하고 그래서 저 효조가 세상을 뜨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 온천장 입구에 있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온천장 롯데백화점 뒤쪽에 상거리 있는데 온천교회인가? 온천교회입니까? 예, 예. 거기서 결혼했는데 거기서 아마 의태가 조금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다음에 제가 꼭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믿는 사람요? 교회 믿는 사람요? 예, 예. 있습니다. 이거, 큰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 말씀드리면 괜히 웃으실지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롯데 감독을 할 때입니다. 제가 롯데 감독을 할 때인데, 선수들은 보통 2명, 2인 1실을 쓰게 되거든요. 2인 1실을 쓰게 되는데, 한 번은 코치를 통해가지고 얘기가 왔어요. 방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방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잠을 못 잔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밤새도록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좀 도저히 잠을 못 자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도 미리 우리가 조사를 다 해놓습니다. 종교가 뭔지 또 그리고 성향이라든지 이걸 다 코치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애가 누구겠냐 이래가지고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조용했어요. 조용했는데 한 번은 제가 대구 시합을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프론트 앞에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선수 둘이가 들어와요. 새벽에 그런데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감독이 앉아있으면 좀 겁을 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독 코치가 앉아있다든지 하면은. 그런데 아주 떳떳하게 딱 그러면서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얘들이 무슨 일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솔직히.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코치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그걸 한번 알아봐라. 선수가 저렇게 새벽에 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했더만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하루만 갔다 오는 게 매일 갔다 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너 종교에 대한 그걸 정말 그건 좋은데 혹시 시합에는 거의 관계가 없냐 이러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 오케이. 그럼 됐다. 너희들 스스로가 느낄 때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그게 시합이라든지 다른 데 피해 안 주고 그렇다면은 오케이 그건 괜찮다.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또 뭐 다른 뭐 궁금하신 점이 뭐 기도도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리가 다 아셨을 거고 예 그러면은 저 뭐 두서도 없고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